내 이름은 이하라 타치야. 38살이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오늘은 내 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어느 세대이건 딸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빠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 딸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 더 있는 아이이다.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경영 상태도 궤도에 올라 있는 편이라 시내 중심에 널찍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자산 능력도 있고 제법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30의 아내를 만났고 32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딸아이 미노리가 태어났다. 바라고 바라던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 후 미노리의 행동 패턴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다. 과묵할 정도로 말이 없고 조용했으며 어린이집에서도 늘 혼자서 놀았다. 말은 몇 마디밖에 하지 않았지만 묻고 대답하는 정도의 대화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리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을 때가 많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데려가 전문가에게 검사를 했는데 그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증으로 분류되는 신경질환의 일종이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학습 능력과도 문제가 없고 직업을 갖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특이한 사람 정도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일반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 장애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앞으로 딸아이의 인생은 우리 부부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시련이 따라올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딸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고 각오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나와 생각이 달랐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얼마 후 이혼 서류를 남겨두고 호련히 집을 떠나버렸다. 엄마 어디 있어? 그게 있잖아. 당분간 엄마가 집에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멀리 갔거든. 엄마 언제 오는데? 나 엄마 보고 싶어. 미노리가 좀 더 크면 아빠가 다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줄래? 그때까지는 아빠가 미노리 옆에 항상 같이 있을게. 알았어 아빠. 나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울지 마. 어? 미노리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제야 내가 울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딸아이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아내가 딸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도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갑자기 연거푸 일어나면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얼마 전까지 나는 우리 세 식구가 언제까지나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사랑했던 아내는 떠났고 딸아이와 나 둘만 남게 됐다. 나 혼자서 미노리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머릿속은 온통 그런 불안감,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미노리를 안아줬다. 미노리 고맙다. 아빠가 더 잘할게. 응? 아빠 고마워. 저녁엔 미노리를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잠을 재웠다. 잠이 든 미노리의 얼굴을 보며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아빠는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아빠가 너를 꼭 훌륭하게 키울 거야. 그렇게 7년이 지나 미노리는 11살이 됐다. 또래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인 나이이다. 미노리가 7살이 됐을 때 일반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었다. 미노리는 아스퍼거 중에서도 고리평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은 본인이 힘들어할 것 같았고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할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딸아이의 적성에 잘 맞았고 성적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다. 주 3회 볼더링 교실에 보내서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개인 종목의 운동이다 보니 혼자서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 미노리에게 역시 잘 맞았고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내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에 미노리를 보살펴 주실 분으로 가사 도우미를 한 분 채용했다. 도우미인 다케다 씨는 50세의 밝은 성격의 여자분이었고 미노리를 자기 친조카처럼 예뻐해 주셨다. 이렇게 평일 오전과 오후는 다케다 씨에게 미노리를 돌보는 일과 가사를 맡겼고
저녁 시간과 휴일은 내가 미노리와 함께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날 친구에게서 가요코라는 여자를 소개받았다. 30살의 미인이었고 내 타입의 여자라 첫눈에 쏙 들어왔다. 부탁한 적도 없는데 친구는 계속 솔로로 지내는 내가 안 돼 보였는지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독단으로 소개팅을 주선해서 난데없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 친구가 마누라한테 일방적으로 이혼당한 뒤로 계속 혼자서 아이만 키우고 있어요. 혼자 아니야. 가사 도우미 이모님 계셔. 어쨌든 한부모 가정인 건 맞잖아. 너도 가끔씩 여자도 만나고 숨통도 좀 트이고 그래야지 임마. 혼자서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고 계신다면서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정도는 아니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더 매력 있는 여자였다. 상대만 좋다면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역시 이런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미노리의 문제가 걸렸다.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다르고 그걸 얼마나 이해해줄지 불안한 게 사실이다. 아빠인 나도 미노리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완전한 타인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건 억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번엔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꼭 다시 뵙고 싶은데. 그런데요? 제 딸아이 때문에요. 타치야 씨한테 딸아이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딸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거든요. 일종의 자폐증인데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이 많아요. 같이 있다 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만약 우리가 정식으로 사귄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제 딸아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저로서는 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따님을 꼭 만나보고 싶네요. 우리 일은 그 이후에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로 하죠. 가요코는 첫 느낌 그대로 따뜻하고 현명한 여자였다. 내 입장을 잘 이해해줬기 때문에 우선은 미노리와 만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서로 나이도 있고 적당히 연애만 할 생각으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안녕, 네가 미노리구나. 아줌마는 가요코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안녕하세요. 미노리는 말수가 극한적으로 적은 아이다. 하지만 그녀가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았다. 이 정도면 만남을 가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서 만났고 미노리를 포함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보내는 시간을 중요시했다. 미노리는 늘 그렇듯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가요코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아빠, 가요코 아줌마 언제 또 와? 내일 모레. 그때 오면 같이 영화 보기로 했었지? 응, 새로 나온 도라에몽 보고 싶어. 그래, 그럼 같이 영화관 가자. 시간이 지나면서 미노리가 먼저 가요코와 만나고 싶다고 조를 정도로 가까워졌고 우리는 누가 봐도 가족처럼 보였다. 그렇게 1년 동안의 교제를 거쳐 가요코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지게 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다. 집안일과 미노리를 돌보는 일을 가요코에게 전담시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케다 이모님에게 부탁해서 지금도 주 3회 정도 집에 와주시고 계신다. 미노리가 잘 적응을 할지 걱정이었는데 미노리하고는 어때? 혹시 뭐 힘든 일 있으면. 걱정 마요.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당신은 일에 집중해요. 라고 아내가 말해줬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가요코와 재혼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나 지금 신칸센 막 탔어. 찾았어? 아직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그만 순식간에 애가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미노리가 혼자서 집 밖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 알아. 당신 잘못 아닌 거.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어. 당신 탓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고마워요. 경찰에도 신고했고 나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혹시 왜 나갔는지 짐작 가는 거 있어? 모르겠어요. 진짜 평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었는데 일단 찾아볼 테니까 이따가 봐요. 알았어. 부탁해. 나도 도착하면 바로 택시 타고 달려갈게. 1시간 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출장 중이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큰일 났어요. 미노리가 없어졌어요. 뭐? 이미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미노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집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연락을 받자마자 출장을 포기하고 서둘러서 신칸센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공원에 혼자 앉아있던 미노리를 경찰관이 바로 발견하고 보호해준 덕분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노리! 아빠. 나는 곧바로 달려가 미노리를 안았다. 미노리는 벌벌 떨고 있었고 울기 일보 직전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딸아이는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건 서툴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지금 딸아이한테서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나는 미노리에게 물었다. 너 왜 혼자서 밖으로 나갔어? 그러자 미노리는 남의 일을 말하듯 무감정하게 대답했다. 가요코 아줌마가 나가라고 그랬어. 뭐라고? 미노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아이다. 나가라고 하니까 곧이곧대로 바로 나갔던 게 분명했다. 나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 미노리한테 나가라고 했어?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야? 미안해요. 별거 아닌 일로 다퉜는데 그래서 내가 홧김에 그냥 한 말인데 잘못했어요. 가요코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미노리를 계속 가요코한테만 맡겨놓고 돌보지 못한 내 책임도 컸다. 아이 양육은 아빠와 엄마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나도 미노리를 너무 당신한테만 맡겼던 것 같아. 회사에서 스케줄 다시 조정해서 당신이 부담 덜 수 있게 해볼게.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너무 엄하게 미노리 야단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미노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거든. 알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어쨌든 아내와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기 때문에 이번 소동은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지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며칠 후 미노리 아빠, 며칠 전에 미노리가 집을 나갔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네, 정말 시겁했어요. 가요코랑 말다툼을 하고 나서 나갔다더라고요. 그래요? 실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었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말씀하세요, 이모님. 제가 며칠 전 저녁에 미노리 씨 집에 갔었거든요. 깜빡하고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엄청나게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함이요? 가요코가요? 네, 거기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애를 좀 엄하게 야단치나 보다 하고 들어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갔는데 가출을 했었다니까. 아무래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살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아내는 분명히 미노리와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했었는데 무엇보다 가요코가 고함을 지르면서 야단을 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게다가 유리창이 깨지다니. 그러다 잘못돼서 미노리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말이잖아. 최근 얼마간 내가 집을 자주 비웠던 게 뼈저리게 후회됐다. 부끄럽게도 집안 창문을 갈아 끼워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다. 실제로 유리창이 깨졌었단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눈꼽만치도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나는 미노리와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미노리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가요코하고 미노리하고 둘만 있을 때는 뭐 하면서 지내? 그러자 미노리는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일단 다케다 씨가 없을 때 가요코와 미노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노리가 무슨 부탁을 해도 완전 무시. 다케다 씨가 오지 않는 날에는 점심밥도 차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출장을 가고 집에 없는 날에는 미노리를 혼자 내버려두고 하루 종일 놀러 나간 적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얘기를 전부 듣고 난 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미노리가 하는 말에는 한 채의 거짓도 없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더 그랬다. 애초부터 미노리는 어떤 사실을 자기 멋대로 바꾸거나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절대 거짓말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돌려서 말하는 법도 몰랐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오해나 충돌이 생기기 쉽다는 게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가요코라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그동안 가요코가 하는 말을 완전히 신용했었다. 그러다 보니 딸아이가 보내는 SOS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미안. 아빠가 잘못했어. 그동안 전혀 몰랐었어. 아빠가 너무 미안해. 나는 딸아이를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끝없이 사과했다. 일에만 빠져서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딸아이를 반년이나 방치한 꼴이라니.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용서가 안 됐다. 근데 왜 그동안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미노리가 말했으면 아빠가 바로 구해줬을 텐데 왜? 가요코 아줌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만약에 말하면 아프게 한다고 그랬어. 미노리는 자기가 들은 말의 속뜻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단지 가요코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단순히 그 말에 따랐던 거다. 나의 분노는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거세게 타올랐다. 나는 곧장 가요코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다. 처음엔 무슨 소리냐며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내가 점점 치밀하게 따지자 결국엔 나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애가 애 같지 않고 소름 끼친단 말이야. 다 큰 애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소름 끼친다고 라고 마침내 솔직하게 털어놨다. 미노리 얘기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오픈했었어. 당신 그래도 상관없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고 정 그렇게 미노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자 가요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 누가 겁낼 줄 알고? 대신 재산 분할 철저히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낸 건지 돈이라도 챙기자는 태도는 정말 추했다. 가요코가 나와 결혼한 목적은 돈 때문인 게 분명했다. 나는 정말 여자 보는 눈이 없는 남자가 분명했고 내 타입의 여자가 표면적으로 좋게 보여준 인상만 믿고 겨우 1년 만에 재혼을 하다니 그것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었다. 미노리가 따르기는 했지만 그걸로 좋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진짜 성품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놓치다니. 내색은 안 하고 있었지만 긴 시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독감을 느껴왔던 나는 대상이 나타나자마자 너무 성급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려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미노리, 아빠 가요코 아줌마랑 이혼할 생각이야. 이혼이란 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야. 미노리한테 새 엄마가 겨우 생겼었는데 이제 없어지게 됐어. 미노리는 그래도 상관없겠어? 나는 아빠랑 다케다 이모만 있으면 돼. 가요코 아줌마는 이제 안 좋아해. 짧은 의사표현 속에서도 미노리가 가요코한테 느꼈던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혼을 결정한 후 가요코는 짐을 챙겨서 새벽같이 집에서 나갔다. 하지만 가요코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생각은 1도 없었다. 실은 다케다 씨한테서 미노리에 대한 학대 의혹 말고도 그 외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해둔 상태였다. 이게 사모님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한 옷인데요. 하나같이 유명 브랜드로 보이는데 솔직히 사모님 능력으로 이런 옷을 한두 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혼 수속하기 전에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사모님 신상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이모님. 이게 바로 리얼 가정부는 보았다인가? 다케다 씨는 가요코가 내가 없는 날만 골라서 잔뜩 멋을 내고 외출을 하는 게 영 깨름칙했던 모양이다. 여자의 육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분명히 구린데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감을 잡았다고나 할까? 이런 얘기를 언제 나한테 하면 좋을지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인류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재판을 진행했다. 다케다 씨한테서 얻은 정보를 변호사에게 말하자 변호사 측에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가요코는 미노리 앞으로 드러났던 적금 통장을 가로채서 고가의 옷이니 가방이니 사치를 즐긴 게 드러났다. 비록 가족이었다곤 하지만 타인 명의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친족 상대 절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재산 분할의 권리가 박탈됐고 나아가서 딸아이 육아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거액의 위자료 지불과 이미 써버린 적금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는데 성공했다. 두 가지를 합친 총액 800만엔. 나는 분할 지불을 강력하게 거부했고 가요코는 빚을 내서 800만엔이라는 돈을 나한테 일시불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가요코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위자료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대부분의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충당했다. 30살 여자가 혼자서 800만엔이라는 거금을 갚아나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젠 내 알 바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민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죄는 800만 엔이라는 돈으로 절대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겨우 반년 만에 싱글 파더 생활로 원점 복귀하고 말았다. 가요코를 소개해준 친구는 나한테 그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소개해서 미안하다 라며 연신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친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요코의 본성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책임이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자초한 불행이었으니까. 그나마 미노리한테서 트라우마 같은 게 보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다. 아빠의 진짜 행복은 미노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란 걸 가요코와의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어. 아빠 가족은 미노리 한 사람으로 충분해. 무엇보다 미노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시 재혼이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문득 돌아보니 나도 벌써 40을 앞두고 있다. 미노리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아마도 50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장애인 고용을 시작하는 일이다. 미노리는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공부만큼은 남들 못지않고 어떤 과목은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다. 주변 환경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직장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노리처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미흡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게 미노리 아빠로서 내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